예, 이어서 3부는 종합토론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부에서는 그 종합토론 시간으로 4.16재단 상임이사이신 박래군 대표님께서 좌장으로 토론회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는 제대로 소개해 주더니 저 대표가 아니고요. 저 4.16재단 상임이사 맡고 있습니다. 그 한상희 교수님하고 오지훈 변호사님 훌륭한 발제 잘 들었고요. 이제 종합 토론 시간입니다. 그 아까 인사말 할 때 송경련 신부님이 뭐 착각을 하셨는데 여기가 이제 79년 11월달에 YWCA 위장 결혼 사건이 있었던 자리다라는 걸 설명하시면서 70년대 초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송경련 신부님이 연세 드시다 보니까 기억력이 좀 쇠퇴하셨나 이런. 좀 안타깝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시부집 날 가셨네. 자, 이제 이 두 분의 이제 발제에 이어서 네 분의 토론을 좀 듣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발제하신 분들이 거기에서 또 코멘트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객석이나 또 이제 생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 질문들 있으면 이렇게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시간은 짧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가급적 10분 이내로 더 짧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10분 이내로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신 분들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그 행정법 전공하시죠? 예, 이계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예, 다음에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이고 4.16 연대 시민참여위원장이신 박진수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16 재단 나눔사업팀장 박성현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예, 먼저 이계수 교수님의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계수입니다. 이런 토론회에 나오게 되면 두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뭘 좀 알아가지고 토론을 오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번은 또 다른 경우는 와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제까지 제가 크게 관심 가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또 다시 공부도 하는 그런 계기로 토론을 오게 되는데, 오늘은 두 번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와서 두 분 발제자분들 또 그 앞에 일부에서 이 유가족 대책위원회에 계신 분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상황들을 설명해 주셨을 때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썼는데 앞에 그 발제 두 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노트해 놓은 걸 먼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기재부 차관이란 분이 세금 얘기 같은 걸 하실 때 뭐 특정 사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관료들은 뭘 법이나 뭘 하나 배우면은 그걸 정말 기계적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특정 사건에 쓰지 말라는 거는, 세금이라는 게 공동체 해체를 막는 거거든요. 세금을 특정 사건에다가 다 쓰게 되면은 세금 많이 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고, 그래서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혹은 특정한 집단을 특혜를 주는 걸 막기 위해서 특정 사건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차관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맥락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사건을 계속 방치하고 부작위로 두는 것이 공동체를 해체하는 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리, 관료들이 참 그런 논리에서 좀 제발 좀 벗어나서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헌법적 사고를, 또 우리 오지훈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적 사고를 좀, 또 인권법적 사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외교부 당국자들의 그 발언 그런 걸 보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나 외교 행정이 재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왜 요즘은 이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외국인 법이라든지 난민법 같은 것이 가장 법적 통제가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재량이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교부가 전통적으로 그런 부서다 보니까 인권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더더욱이나 법적인 감각이나 어떤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 같은 게 매우 부족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문제 제기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예? 외교부가 우리가 외교부 당국자하고 외교부 관료들과 직접 대면해서 뭐 행정 소송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뭐 최근에 와서 우리 스텔라 데이지호에서도 했습니다만 뭐 정보 공개 소송 같은 거 정도 할 때야 법적으로 대면하지. 그 전에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그러니까 뭐 순경 뭐 경찰이라든지 이런 공무원과는 달리 직접 대면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사건에 전반적으로 있는 뭐랄까요 드러나고 있는 어떤 법에 대한 무지라든지 또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재량에 대한 심각한 반성 없는 의존 이런 것들이 우선 고쳐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세 번째, 뭐 민간인이기 때문에 뭐 국가가 어떤 일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받은 이제 발제문에서는 없었는데 오늘 우리 한상희 교수님 새로 쓰셔가지고 소말리아 그게 푼틀란트 그쪽에 해적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소개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 그림에도 나왔지만은 거기 실종해서 지금 이제 유해를 못 찾고 있는 분들 중에 보면은 사진 보면은 이 사관학교 복장 같은 걸 입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해양대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관학교 같은 그런 조직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면은 선장은 경찰권을 가지고 있어요. 선장은 나가게 되면은 그 오랫동안 우리 국내 관할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 군사 조직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군대와 유사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물류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국 경제, 우리나라 뭐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물류라는 영역을 담당하는 뭐 옛날 우리 산업 여군이란 말도 썼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적어도 경찰 군인에 준해서 이분들을 대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원양 해원을 하게 되면 해적을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자체적인 물리력도 좀 필요하고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한 업무에 종사하다가 지금 실종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일반 민간인과 같은 맥락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났죠? 벌써 아니에요?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 그 토론문에 썼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도 이제 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갈 길이 좀 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방법을 고민해보고 그러시겠지만 제가 볼 때 일컨대 통상적인 방법에 국가배상 소송이라든지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밖에 행정 소송 또 나아가서 헌법 소송 같은 것들도 사실은 좀 뭐랄까요 열심히는 해볼 필요는 있지만은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듯이 인권위원회 진정 부분에 좀 집중해서 이거를 기존의 관료적인 법 논리를 뛰어넘어서 인권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법부가 아니라 이제 국회를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토론문, 발제문을 읽으면서 토론문을 써달라고 해서 쓰다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이제 그 사이에 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이라는 게 그 전에는 그냥 훈령으로 다 했는 건데
사실은 그 훈령 내용을 그냥 법률에 그대로 갖다 얹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엄청나게 재량이 많습니다. 그냥 다 재량껏 하게 다 필요한 조치라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이렇게 법이 만들어진 것도 과거에 뭐 훈령이라든지 외교부의 내규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적당히 해오던 것들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하겠다는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이 대책위원회에서 활동 또는 어떤 우리 시민사회에서 운동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인권위원회에 집중해서 이걸 인권의 관점에서 계속 국가로 하여금 심해 수색, 제2차 수색에 나설 수 있도록 계속 압박하는 한편으로 이게 4.16도 그렇지만은 이것이 유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재외국민보호위원 영사조력법 같은 내용들을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것들을 앞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또는 유럽 인권법의 관점에 맞추어서 이 보완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가지고 이 법을 개정해서 이후에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유족들이 뭐 몇 날 며칠 몇 년이고 간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진 시스템에 따라서 또 그 시스템이 외교부나 외교부 같은 그런 재량이 많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법에서 적어도 미니멈으로 여기까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담아서 재외국민 이 재외국민 보호련 영사조력법 같은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스텔라 데이지호에 계신 분들이 재외국민이라는 관점에서 또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헌법 2조 2항이 재외국민 보호를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 이분들이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는 재외국민과 같은 지금 법적으로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지금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상으로도 지금 스텔라 데이지호 같은 분들은 이 법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집중을 통해서 입법 개정 운동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진행해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발제를 마치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미군들이 하는 걸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전쟁이 끝나고 벌써 한국 전쟁 같은 경우 뭐 70년이 지났습니까?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유해 송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북한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률적 사실적 불능이거든요. 그 유해를 미국으로 다시 데리고 온다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좀 달리해서 그 세월이 아무리 흐르더라도 아까 한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유족이 있으면은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그분들의 마음을 위무하고 그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유해 송환을 위한 심해 수색과 유해 송환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예, 이계수 교수님은 저는 오랜만에 뵀는데 우리나라 행정법에서 상당히 권위자이시죠. 옆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말씀하시는 게 다 참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이제 보완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되게 지금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경근 위원장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유경근입니다.
이 토론회 소식을 듣고 또 왜 이 토론회를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을 때 참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위원회에 그 진정을 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좀 다른 입장, 다른 의견들이 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는 그 인권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게 하게끔 그런 목적으로 하는 토론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 인권위원회에 하고 싶은 이야기만 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알아들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굉장히 짧게 했기 때문에 이거 다 읽고 그리고 끝에 이제 한두 마디만 첨언하고 제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유가족을 사람으로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참사에서 유가족의 투쟁은 가족의 시신을 찾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밥을 먹고 잘 다녀오겠다 인사하고 통화를 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던 내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가족의 죽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의 죽음을 비로소 확인한 후에는 진상 규명을 원합니다.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진상 규명은 곧 가족의 희생을 의미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은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함으로써 같은 참사의 반복을 허용치 않는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할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가족, 특히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여생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의미입니다. 혹시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면 덜 미안하고 덜 부끄러운 재회를 기대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참사에서 이러한 유가족의 바람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유사한 참사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가 수습, 치유, 진상규명, 대책 마련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징글징글하게도 피해자들의 바람을 이 사회는, 정부는 폄훼하고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유례 없는 참사라고 말합니다. 참사의 과정이나 규모도 유례가 없었지만 참사 이후 모든 과정도 유례가 없었습니다. 그중 저희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요구한 유례 없는 요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모두 수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9분을 찾지 못한 채 선체를 인양했고 인양 후에도 결국 5분을 찾지 못했지만 3년 반 동안이나 시민들과 함께 미수습자 수습을 진상규명 못지않게 간절히 바라고 요구한 것은 분명 유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무트로 돌아온 날 저 먼 대서양에서 가라앉은 스텔라 데이지호의 실종 선원들을 당연히 가장 먼저 찾아서 가족에게 돌려주는 일을 이 정부가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텔라 데이지호가 3,000m 바닷속으로 사라진 지 4년이 넘었습니다.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던 실종 선원 수습은 문재인 정부에 의해 거부당했습니다. 시신조차 확인하지 못한 실종 선원 가족들은 여전히 내 아들, 내 가족의 죽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조차 내 자녀, 내 가족의 죽음을 확인하고 가족의 부재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그 첫 단계조차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같은 구성원으로 살아갈 길은 없습니다. 발견한 시신 수습조차 거부하는 것은 실종 선원 가족들을 이 사회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스텔라 데이지호 실종 선원 가족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겠다는 심정으로 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곧 살인입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이유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살인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선례를 따지고 법리를 따지고 현실을 따지는 것은 그 지푸라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종선언 가족들을 수심 3,000m보다 더 깊은 죽음의 심연으로 수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인권위원회는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선언 가족들이 가족의 죽음을 확인하고 가족의 부재를 인정하며 내 가족의 희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고 그리고 덜 미안한 재회를 꿈꾸며 여생을 사람으로서 같은 공동체의 같은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권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인권, 저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유가족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사람이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사람이, 그런데 유가족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던 기준과 상식이 유가족이 되는 순간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전혀 다른 행동과 생각과 태도를 요구합니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사회에서 살아갈 길을 이 사회는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렸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너희 피해자들은, 유가족들은 여기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뜻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때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유가족이 정말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나도 사람이구나, 나도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비록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었지만 그러나 나도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열심히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하는, 또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를 스스로 알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느끼게 해야 됩니다. 그 첫 출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그러나 가족의 죽음을 직접 확인하고 가족의 부재의 현실을 인정하는 그 첫 단계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내가 그러면 남은 삶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그 고민을 비로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인권위원회는 그 이름에 걸맞게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선언 가족들이 사람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참사를 겪은 유가족으로서의 심정을 잘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선언 가족들이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아보겠다고 인권위에다 문을 두드렸는데 사람으로 살아갈 그런 이유를 빼앗는 그런 것이 인권위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율견대 시민참여위원장이기도 합니다. 네, 사율견대를 통해서 이 자리 요청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스텔라 데이지오를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이 주제 자체가 너무나 명확한 사실 사건 규정을 이런 식으로 다시 언급해야 하는가라는 참 의구심이 들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을 인권의 사건을 볼 것이냐는 이야기는 두 발제자분들이 충분히 사실은 이야기하셨죠.
뭐 충분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첨언을 한다면 저는 왜 인권의 사건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거는 그래야 국가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가 났던 2014년에 있었던 또 다른 재난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 판교 환풍구 사건이죠. 그 사건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당시 이제 그 퇴근길에 시민들이 판교역을 빠져나오는 그 바로 있었던 그 공원에서 있었던 어떤 콘서트를 좀 참여하기 위해서 환풍구 위에 올라가서 그 환풍구가 밑으로 추락하면서 벌어졌던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첫 마디가 대부분 뭐였냐면은 아유 거기 왜 올라갔어였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왜 올라갔어라는 질문은 뭐냐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이제 환풍구가 그러면은 얼마나 그런 그 사건이 취약한지를 조사했을 때 누구나 올라가기 쉬운 위치에 어떤 장애물도 없이 올라갈 수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래서 추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에 이르는 참사에 이르렀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처음에 그 환풍구 사건을 보면서 거기 왜 올라갔어라고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사회가 국가가 역할을 다했을 때 정말 그런 참사에 이르렀을까라고 되돌아본다면 사실 그거는 막을 수 있는 참사였다는 거죠.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떤 불행에 맞닥뜨리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참사를 이 스텔라 데이지호 사건을 인권의 이름으로 호명하는 것이 그래서 국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기본적인 선행되는 조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데, 국가가 책임을 줄 때는 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는 사실은 시력도 청력도 국민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그 국민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무를 가진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죠. 제가 이제 그 제 토론문에 드린 한 사례는 뭐 이런 사례입니다. 아주 그냥 보통의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자기 인생이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이게 그냥 이것도 보면은 그냥 개인의 불행으로 볼 수 있죠. 어느 누군가 위증을 했고 재판에서 위증을 했고 그 위증한 다음에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는 이런 스토리인데요. 저는 그 사건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니 저 사람한테 위증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범죄인지 제대로 누군가 알려주기만 했다면, 그 사람이 무수히 겪었던 국가라는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그리고 또 법원도 있고 무수히 만나던 그 국가의 누구라도 그 고지만 제대로 해줬어도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망가졌을까라고 본다면은 사실 그 사람에게는 국가는 없었거든요. 어떠한 조력의 의미도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찬드라 씨의 경우 같은 경우도 보면은 국가 시력이 없고 청력도 없어요. 끊임없이 찬드라 씨는 자신이 네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그런데 그 찬드라 씨가 만나는 무수히 많은 그 국가와 사람들 누구도 그 말이 네팔 말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을 만한 귀가 없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개인은 추락하는 겁니다. 개인은 조력받지 못하고 국가로부터 버림받고 그리고 인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그리고 국가가 그런 모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 무수히 많은 인권 침해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권의 사건이고 그리고 국가가 책임 있는 사건이라면 그럼 어떻게 이 사건을 대할 것인가? 거기서 중요한 건 피해자의 관점인 거죠. 피해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리하면 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피해자의 이 입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들이 사건의 본질을 가장 가까이 접근해 있는 사람이고 그 사건의 본질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불행하게도 우리는 제3자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은 이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재난이며 이 사건이 그래서 피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사건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노력하며 누구보다 그 해답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4.16 참사 또는 스텔라 데이지 호에서 우리가 모두 다 목격한 바입니다. 그 이전의 재난 참사를 통해서도 무수히 많이 목격했던 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 피해자가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다시는 그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인리 법칙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참사의 어떤 징조들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징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리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못할 때 하인리 법칙에서 이야기하듯이 그 징조는 또 다른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주목하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저는 사실 그닥 정보가 없습니다만 오늘 토론 자리를 빌어서 국가인권위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이르렀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텐데요. 왜 중요한 역할이냐, 많은 말씀을 하셨고 저도 한 이야기의 정리 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인권의 사건으로 호명되어야 그래야 무수히 많은 다른 이유들을 또는 무수히 많은 규범들을 강제할 힘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인권의 사건일 때 그 인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이나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돈을 쓰기도 하고 또는 규범을 만들기도 하고 그 규범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가인권위가 어떤 입장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정이 스텔라 데이지 호의 여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실종자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노후한 선박, 개조된 선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인권의 사건이며 인권의 시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건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인권의 사건으로 이 사건이 호명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4.16 재단 박성현 나눔사업팀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4.16 재단의 나눔사업팀장 박성현입니다. 네, 7년이라는 건 누군가에겐 너무도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에겐 무척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재난 피해자를 안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안다는 건 시간에 비례하지 않고 경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 온 우주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를 잃은 경험, 오늘 아침에 나갔던 아빠를 맞이할 수 없는 경험, 그런 경험들을 직접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피해자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함께 7년간 지난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면서 지역사회에 있는 활동가들 누구도 힘들다라는 말을 쉬이 뱉지 못했습니다. 그건 우리보다 앞서 있는 저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스럽고 더 많이 아플 거라는 걸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누군가의 등 뒤에서, 활동가는 가족들 뒤에서, 유가족들은 실종자 가족들 뒤에서 저들보다는 내가 아프지 않다, 내가 덜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미안함을 갖게 됐습니다. 가족의 시신을 찾을 권리, 또 가족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랄 권리에
애도의 권리, 이런 권리들은 분명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권리 중 하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개인의 미안함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주황색 잠바를 입은 이웃들을 또 만났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오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생을 찾는 누이들과 아들을 찾는 엄마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유가족이 되지 못한 실종 가족입니다. 충분한 애도의 과정도 겪을 수 없게 국가는 국민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규제를 풀고 사람보다 돈을 선택하는 기업을 수없이 눈 감아주는 반복적 행위를 하면서 재난은 다시 그 가족들을 삼켰습니다. 애도다운 애도를 할 수 없는 가족으로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사회 구조가 만든 문제로 발생한 참사, 그 참사의 희생자와 몸조차 찾지 않은 이유를 계속 만들어내는 국가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 한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수없는 재난 참사가 발생하고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텔레비전을 통해서 ARS를 몇 번 누르는 것으로 그 미안함을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국가는 공치사하듯이 피해자들에게 빨리 수습할 것을, 빨리 정리할 것을, 빨리 일어나 슬픔을 털어낼 것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 또한 국가는 개인의 책임으로, 개인이 일어나야 되는 책임으로 몰아왔습니다. 언제까지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개인의 책임으로, 개인이 일어서야 되는,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것으로 치부해 갈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수없이 어린 시절 경험해 오다가 피해자 권리 매뉴얼 공동 작업하면서 겨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그냥 권리였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앞선 발제문에서는 수많은 당위와 인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면면이 옳고 명쾌한 설명입니다. 한 사회 구성원이 그의 뿌리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인 가족을 현장에서 찾는 일, 그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묻고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는 일,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치와 수순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치와 수순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에 우리가 살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매일 길거리에서 피켓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5년을 스텔라 데이지오는 청와대 앞에 서 있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어서, 즉 피해를 주장하기 위해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권의 주체임으로써 피해자와 관련해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 사람, 즉 권리의 보유자임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러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맞이할 날이 올 수 있을까요? 지금처럼 한정적인 국가의 역할과 생명에 대한 외면이 계속된다면 그 사회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우리는 누구나 재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살아나올 권리, 몸과 마음을 추스를 권리, 안정을 지킬 권리, 실종자 수색에 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 실종자를 기다리는 동안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 실종자 수색을 포기당하지 않을 권리, 시신 인도 과정을 존중받을 권리, 장례 절차를 포함해 추모와 애도에 대한 조력을 받을 권리. 이 권리는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라는 책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요구될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마주될 수 있을지, 또 그걸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스텔라 데이지오 실종 가족들이 가족을 찾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권위원회의 그 피해자 권리 매뉴얼을 좀 전달을 했고 하고 인권위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분의 토론을 다 들었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기존의 재난 참사를 대하던 방식을, 공식을 우리는 지금 수정하고 있다. 그걸 깨가고 있다. 그렇게 진짜 깨가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국외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좀 깨진 것 같아요. 2014년 12월 달 그때 오룡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베링에서 침몰했던 사조 참치 참치잡이 어선이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수장시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일어났던 사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19년 5월달에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이 침몰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여행 갔던 우리 국민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부에서 득달같이 공무원 파견해갖고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실선을 찾고 수습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2020년 1월이죠. 히말라야 트레킹에 나가셨던 우리 국민 4명이 실종됐었습니다. 그때 당장은 2명밖에 찾지 못했는데 나중에 2명은 얼음이 다 녹고 난 다음에 그 수습해 왔습니다. 이게 법이 있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죠? 법은 똑같았습니다. 법은 달라진 건 없지만 이게 정부의 의지에 따라 달라졌었던 거죠. 자, 이런 선례가 있으면 이것을 법으로 만들고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왔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면 인권위가 사법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사법기관 만든 게 아닌데 자꾸 실정법과 기존 판례, 선례 여기에 자꾸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권위원들이 문제인 거죠. 인권위원들이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굉장히 법조인 같은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선례까지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면 인권위가 나서서 이거를 인권의 기준으로 끌어올리고 또 그것을 국가를 선도해가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인권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기존의 그런 법이 어떠니 그 법이 없느니 뭐 이런 걸 하는데 자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을 열게 된 거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네 분의 토론이 끝났는데요. 여기 두 분의 발제자들 선생님들께서는 토론을 들으시고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면. 한상희 교수님부터 이렇게 또 넘기시네. 오시원 변호사님부터. 네. 제가 사실은 그 세월호 사참위에 있을 때 행안부의 그 수습 복구과를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재난 피해자 지원이라는 개념조차 법상으로는 제대로 없기 때문에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법이 없어도 뭐 노력할 책무에 당연히 포함시켜서 그걸 구체화를 시키려고 수습복구과를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과장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처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보다 훨씬 어떤 지위가 높았는데도 완전히 무슨 잡상인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잡상인 취급을 하면서 저한테 제가 우리의 피해자 지원에 인권적인 게 너무 없어서 그 협의를 하러 왔다. 너희 내용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랬더니 정말로 아연실색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거는 국가인권에 가서 얘기하라고. 왜 우리는 수습복구를 하는 곳이지 뭐 그런 인권 관련된 거 전혀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게 제가 그때까지 느껴왔던 모든 거를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진짜 없구나. 인권의식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자체를 모르는구나 아예. 그런데 사실 뭐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워낙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역할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물론 뭐 위상 자체가 낮은 것도 있겠지만 일단 계속 다른 정부 부처가 국가인권위원회 얘기를 안 듣는다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만큼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줘야만 다른 예산이나 다른 정부 부처 입장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거든요. 권리주장의 당부를 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가인권의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하게 그런 역할을 해줬다면 수습복구과 과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라고 미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또 스텔라 데이지 참사에서도 또 같은 상황이 지금 사실상 반복되고 있다 보니 너무 안타깝고 이번 결정에 있어서만큼 인권위원회가 조금 적극적이란 말로는 부족하고 자기 역할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 발제문 맨 마지막에 각주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설마 인권위원회가 이 사건 논의하면서 박근혜 탄핵 사건 결정문에서 그 세월호 7시간 등등등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거 대통령의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 성실 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결정문을 이 사건 진정을
그 인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설마 주장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 이야기를 쓰려다가 너무나 자존심 상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인권 상황에서 헌법 상황에서 이런 말까지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각주로 그냥 넘겨버렸거든요. 사실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너무나 다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국가 책임을 물을 때 그러니까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을 탄핵 결정문에 실지 않겠다는 정치적 결단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혀 있는 그러니까 그 세월호 7시간 동안의 그 성실 의무 문제는 더 이상 법률가라면은 또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은 언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문 중에서 특히 탄핵 결정문 중에서 큰 구멍입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설마 들어가면서 인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 반인권적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생명이 목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알 수 있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 것,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은 사후적으로 그에 대해서 그 어떤 평가도 하지 않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당시 몰랐기 때문에 그냥 멍청하게 그냥 넘어갔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정황을 알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 모든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라도 비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가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유럽 인권재판소가 하는 말이 있죠. 이제 국가는 인권의 침해자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인권의 보호자로 바뀌어야 된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은 누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인권위원회가 다시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재구성해서 다시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덮어두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으니까 또는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품이 많이 드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적어도 법률가라도 저는 뭐 인권위원회는 사법기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법적으로 판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영역에서 국가가 존재하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도 그러니까 그 수없는 비난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바로 그 공백 영역 이걸 메꾸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네. 예, 두 분 발제하신 분들이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한 코멘트가 아니라 국가인권위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당부 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오랜 시간 같이 하셨는데 객석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또는 지금 줌으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으면 좀 전달 좀 해주시고요. 아, 질문 들어온 거 없고요. 혹시 질문하실 거 있을까요? 예, 박승일 목사님. 저기 마이크가 없나요? 우리 그 이계수 교수님께 한마디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일단은 항공기 승무원들이나 선박 승무원들이 공해상에 있을 때 어느 나라 법에 적용을 받나 싶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공해상에서 있지만 정말 해외 더군다나 공해라고 하면 어느 그 영사나 대사 뭐 이런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럴 때 그 사고 난 책임과 그리고 그것을 수습해야 될 권한이나 이런 일들이 누가 해야 되는지 분명히 우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헝가리에서 일어난 그 여행객들 참사 때도
중앙재해대책본부가 결성되고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 수습을 다 주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들이 공해상에서 일어났을 때 어느 나라 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좀 그런 점에 대한 그 책임과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졌습니다. 그건 잘 들리시죠? 네, 그건 제 전문 영역이 아니어서 바로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항공기나 선박 같은 것은 영해를 다른 나라 영해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영해 국가의 통제 그다음에 관리를 받게 되겠지만 공해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항해 자유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곳에서는 예컨대 가장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효적인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같이 협력해야 될 의무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공해상에서 어떤 조난을 당하거나 이런 문제를 겪게 되는 그런 선박이 있는 경우, 그 선박에 대한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영사 방금 말했던 조력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그 선박의 국적국의 책임을 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법률적인 상식으로는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국제인권법 체제에서 지금 고민거리가 그 유럽인권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외국 국적의 기업에 의해서 자국민이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이제 지금 좀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기 영토 내에서 침해를 받았으면 당연 그거는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그러니까 국경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외국 국적 기업에 의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 직접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정부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뭐 그런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함부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인권의 체제를 하더라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지금 경향으로 봐서는 조금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 뭡니까 뭐 인권 이사회나 이런 데 진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지금 이제 그 뭐 죄를 전환에 당한 것이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법이 적용돼야 되겠죠. 예, 또 다른 질문 또는 의견 없으신가요? 예. 사회 아까 사회 보셨던 주로 저 질문을 좀 말씀을 객석에서는 목사님들이 하시는군요. 예. 전 그 한상희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스텔라데이지오 이 선사 회장이 이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2차 심해 수색에 대해서 이 적극적인 어떤 의지적인 액션이 안 취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국가가 이 스텔라데이지오가 노후 선박이었고 이것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선사가 회장이 이렇게 처벌을 받은 이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요. 만약에 2차 심해 수색을 정부가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 법적으로 정부가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대책이라든지 시민단체나 쪽에서 법적으로 이거 진행을 요구해달라는 어떤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소송이랄까요? 고발이랄까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법적 조치를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지 그런 여지가 있는지 그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소송 우리나라 이제 이걸 행정 소송으로 하려고 하면은 의무이행 소송 형태로 해야 되는데 현재 소송법 체계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무이행 소송이 되려면은 정부에 대해서 아무 의무나 다 이렇게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 의무나 국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가
법적으로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여권을 발급 신청했는데 여권을 발급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건 이제 여권 발급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처분인데 그런 게 아니고 뭐 각종 어떤 구조 활동이라든지 어떤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든지 또 거기에 기초해서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들을 전부 다 하나 묶어서 정부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뭐 그런 형태의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법제하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고 대법원도 그런 형태의 소송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도 뭐 그래서 결국 할 수 있는 거는 사후적으로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제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런 부작위를 소위 말하는 규제 권한 불행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배상 소송으로 간다면은 국가가 아까 앞에서도 그 일부에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제때에 선박 안전을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또 선박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소송을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제 제2차 이 수색을 이게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부작위로 봐서 그거를 하라고 아까 해달라고 아니면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법원이 그런 것을 정부가 하도록 명령하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내려달라고 하는 형식의 소송은 지금 우리 법제하에서는 인정되기 어렵고요. 적어도 이제 그게 인정 안 된다면 사후적으로 그걸 계속 주장했는데 안 한 것 자체를 국가배상 소송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오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법원의 판결에서는 말 그대로 재량적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조금 심한 말로 하면 판사가 보고 이건 뭐 그 부작위 위법으로 배상을 해야 되겠네요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건 너무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실제로 그런 지금까지 나온 판결들을 이렇게 유추해 보면은 이런 사안에서 국가배상 소송 두 번째 케이스에서 부작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들어간다고 했을 때 또 인정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것에 대해서 면책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작위 자체를 이 상황에서 국가배상 소송까지 그러니까 국가배상 청구가 왔을 때 그 인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문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현행 소송법제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면은 대중들에게 이게 계속 끝나지 않았고 계속 이것을 문제에 쟁점화하면서 국가를 압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일종의 쟁점화의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쟁점화하면서 드리는 또 노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한 나올 수 있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 또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발제문에 썼듯이 어쨌건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걸 말하자면은 혼령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정부나 국회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잘 활용해서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 유가족들이라든지 이때까지 이런 해외에서의 그런 피해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았던 그런 가족들의 의견을 제대로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뭐 이런 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겨우 뭐 정보 공개 청구해서 받아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지금 이제 1심 승소했는데 지금 항소심 진행돼 제가 오면서 보니까 항소심 진행 중이더라고요. 그게 외교부가 항소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법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담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고는 일어나면 안 되지만 지금 보면은 그 배 아까 개조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앞으로도 참 불행히도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저는 해보게 됩니다. 예. 우리나라는 법이 갖고 있는 한계점도 있고 소송상에서 어떤 한계점이 있다고 하는 건 현실로 인정하고 이후에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서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그냥 정리 멘트 하시고 그리고 끝낼까 하는데 한 말씀씩 하시면 없어요? 왜 없으시죠? 저기 박성현 팀장, 여기 박진 선생님은 혹시 고기도 있는데요? 아무도 안 하신다니. 예전에 김종철 선생님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기후 변화가 정말 위기잖아요. 진짜 대책이 없다. 근데 자신은 대책을 마련했다. 다들 눈을 반짝이면서 들었죠. 무슨 대책을 마련하셨을까? 우리 애들은 애를 안 낳았어요. 손주가 없어요, 제가. 그게 참 막막한데 우리 실종자 가족이나 유가족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런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안 만들면 돼요. 그거 말고는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재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또는 누가 아이들을 수학여행 보내려다가 또는 누가 그냥 멀쩡한 한 직장이잖아요. 이 선박에 탑승한다는 이런 아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희생자가 되고 또 그들의 가족이기 때문에 유가족이 되고 실종자 가족이 된다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일상 자체가 위협이고 위기인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국가가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아닌 거죠. 적극적으로 없는 법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이 없어도 하거든요. 여론이 있으면 해요. 여론이 없다. 그래서 전례도 없고 우리 뭐 해볼 수도 없다. 또는 국가인권위는 이걸 뭐 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 판례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사실 우리는 이 재난의 시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무사히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국가가 어떤 의무를 갖고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한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할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인권이라면 인권위가 그 역할을 해야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인권위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우리 발제하신 분. 우리 한상희 교수님이 인권위 힘 좀 보려고 인권위원회 힘 좀 보려고요. 사실 이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을 아마 제가 먼저 했던 것 같은데요. 토론회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생각했던 게 유은숙 씨가 그랬죠. 인권을 박탈당한 사람이 왜 인권을 박탈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느냐. 인권을 그러니까 침해하는 사람이 그 침해의 이유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왜 그것이 인권이냐 증명하라는 게 지금 인권위원회의 태도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자체가 인권 침해거든요. 그게 왜 인권위 구제 대상이 안 되는지를 인권위원회가 먼저 제시를 하고 이러이러하니까 지금 인용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라서 그것은 인권위원회가 잘못 판단했거나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나 또는 그런 선례가 없다고 한다면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쪽에서 항변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태까지 인권위원회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그렇습니다. 일관된 태도죠. 우리가 이 사건의 진정을 받아들일 만한 근거를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인권위원회가 이러이러해서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박 자료를 가져오세요. 라고 한다면은 그에 응할 의향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백지에 대놓고 당신의 아픔을 진술하라는 이 자기 고백서 서술 강요의 다름이 아닌 것이거든요.
이 인권위원회의 논의 과정이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권의 문제였고, 그리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은 인권위원회는 그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사람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조금 뭔가 좀 이 토론회에서도 사실은 내심은 인권위원회나 또는 그 관련된 사람 또는 그 반대론을 가진 사람이 나서서 반대 의견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됐던 게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는 인권위에서 나와 계신 분도 계시니까 저 잘 들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국가조사기구인 군사망사관 조사위원회 신임 송기춘 위원장께서도 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토론회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뻘쭘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우리가 2시부터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을 했는데요.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우리 두 분의 발제자님들 그리고 네 분의 토론해주신 네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줌으로 이 생중계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의견은 저희가 잘 정리를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피해자 권리 매뉴얼과 함께 반드시 전달을 하도록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인권위가 이런 재난 참사 피해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저희 대책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선언 가족분들 그리고 여기 그 4.16 연대 또 4.16 재단 또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분들 그리고 여기 함께 해주신 그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걸로 토론을 마치는데요. 스텔라데이지호 반드시 2차 심의수석 성사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선례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인권위원회도 보다 진전된 방향에서 인권을 더 한 단계 더 선도해가는 그런 인권위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토론이 마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